안녕하세요. 7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차 시 때 선택 과제에서 여러분들 느낀 점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좀 없어졌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 시간 복습은 지난 시간 발달 단계별로 양육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실수, 그래서 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좋은 양육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생아기는 안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인간 발달 첫 단계로 만 2살까지를 어떤 시기라고 했죠? 네, 젖먹이 영아기를 배웠습니다. 이 영아기 때는 어떤 발달 과업이 있었죠? 에릭슨의 발달 과업 중에서 맨 처음에는 세상과 나에 대한 신뢰감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신뢰감을 느끼려면 애착을 형성해야 하는데 이때 양육자들은 잘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실수를 할 수가 있냐면 내가 너무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하고 이럴 때 나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그걸 참지 못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영아기 아이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잘까요? 3시간마다 깨기도 하고요. 좀 민감한 아이는 1시간, 2시간 때마다 깨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성인들이 제대로 이거를 매일 영아기 아이를 꾸준히 잘 돌볼 수가 있을까? 혼자선? 어려워요. 의욕에 너무 앞선 그런 양육자가 내가 혼자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중간에 잠도 못 자고 정신이 피폐해지면서 막 영아에게 화를 표출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영상에 자막으로 달았지만 산모들이 출산 후에 우울증은 다 겪어요. 90%가 출산 산후 우울증을 겪습니다. 그럴 때 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다른 보조 양육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좋은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자기 관리가 중요한 시기가 바로 영아기입니다. 영아기 다음은 어떤 시기예요? 유치원 다니는 시기, 유아기죠. 유아기 때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양육자들은 유아를 발달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젖먹이 영아로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양육자들은 우쭈쭈쭈 하면서 아이를 훈육해야 할 때, 통제해야 할 때 통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 정도면 유치원 다녔으면 너 이제 다 컸지 라고 생각해서 엄하게 다스려야 돼. 이제는 오냐오냐 키우면 버릇 나빠져.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통제를 해버리면 권위주의적 부모가 되죠. 그리고 양육 태도는 굉장히 상반되어 있지만 그 양육 태도의 결과는 동일했죠. 자율성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자, 요건 교과서 통해서 볼게요. 교과서 37페이지, 19페이지에 다양한 양육 태도가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교과서 37페이지에 추가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요대로 일시정지 하시고 이 부분 똑같이 교과서에 써주시고요. 자, 애정과 통제, 사랑과 통제가 둘 다 있어야 민주적인 양육 태도가 된다. 여기 밑줄 치시고 사랑 플러스 통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 기왕 교과서 본 김에 밑줄 치는 부분 몇 가지 있어요. 그 부분 밑줄 칩니다. 자, 보시면 생활습관 지도라는 부분도 한번 밑줄 쳐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수업한 내용이라서 따로 더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갈게요. 36페이지 보시면 감정 조절에 대해 나와 있어요. 자, 정서가 분화됐다는 건 뭐냐면 화가 있는데 화도 극대노,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극대노가 있기도 하고 조금 짜증나는 정도가 있죠. 그게 처음에는 그냥 화였지만 다양한 감정으로 분화돼 나뉘어지는 경우, 그것을 정서의 분화라고 하고요. 이 유아기 때는 그래서 감정 통제 능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 표현이 강하다. 통제가 안 되니까 그걸 그대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교과서 밑줄 다 쳤으면 다시 제가 그림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유아기 때 과잉 보호적 양육 태도나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어떤 양육자들이 많이 실수하냐면 상황 역할 고정관념, 남자는 이래야 해, 여자는 이래야 돼, 이런 고정관념을 가진 경우 실수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학교니까 남자 아이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남자아이가, 유아기 아이가 막 실내에서 뛰어다녀요. 남자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상남자라서 그래. 또는 막 둘이 싸웠어요. 폭력을 저질렀어요. 그럴 때도 남자애끼리 싸울 수도 있지. 뭐 싸우면서 크는 거야. 이러는 양육 태도를 가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는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진 경우는 남자가 그러면 안 되지. 특히 감정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유아기 아이에게 울지 마! 뚝 그쳐! 10살까지 그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유아에게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가질 거예요. 실제로 성차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2년 전에 제가 그때까지 연구로는 성차가 있다고 해서 성 차이가 어느 정도 뇌과학적으로는 있다라고 가르친 적이 있어서 그 부분 잠깐 정정합니다. 선천적인 그런 성차가 있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연구가 2017년에 발간되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연구가 사회적으로 문제점을 갖는다, 이런 비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RI 스캐닝 과학 기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지만, 이거를 촬영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하려면 8살 이하의 아이 같은 경우는 촬영 자체가 안 됩니다. 8세까지면은 굉장히 뇌가 많이 변하거든요. 특히 영아 같은 경우는 뇌가 제대로 발달이 안 돼 있어요.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뇌 차이가 있다는 논문도 8세 이상 연구도 대부분은 80년도 이전 연구고요. 실제로 그 연구가 잘못된 경우가 좀 많아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흑인과 백인의 뇌를 연구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비판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때 연구자들이 뭐를 생각했어야 되냐면 동일한 뇌 크기를 가지고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표집을 해서 백인 중에서 평균을 구했어. 그런데 백인이 흑인보다 뇌가 더 크더라? 근데 그 당시엔 당연해요. 왜냐하면 흑인은 제대로 된 영향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몸집이 백인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무게를 비교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를 연구했냐면, 비율을 따졌을 때 뭐 백인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똑똑하다 이런 연구가 나왔는데, 실제로 봤을 땐 흑인들의 무게가 작은 거를 해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백인이랑 똑같은 무게라고 쳤을 때 비율이 어떤지 그걸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을 안 해서 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실 때 그런 분들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아직까지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가 있어서 그런 성차 연구가 있으면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 진로를 좀 추천을 드리자면 뇌과학 쪽 많이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뇌과학 쪽은 아직 기술이 많이 발전이 안 된 상태예요. MRI 같은 경우도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조금씩 더 발달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발전이 한 일정도 발전이 됐을 때 거기서 가능한 연구가 몇 배까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연구가 굉장히 객관적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실험을 해서 그 행동을 연구를 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경우가 모든 경우가 다 가능해? 이거 일반화의 오류 아니야? 아니면 너가 짜고 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뇌과학은 어때요? 객관적이죠. 그냥 사진으로 바로 나오고 MRI 스캔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연구자로서 확산이 큰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상황을 준비했어요. 유아기의 아이에게 내가 양육자로서 어떻게 대처할지, 상황에 따라서 대처 방법을 한번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같이 식당을 갔어요. 첫째랑 둘째랑 같이. 그런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식당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싸웁니다. 이때 여러분이 양육자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자, 생각됐으면 같이 다 말아봅시다. 일단은 이 상황에서
버럭 화를 내면서 조용히 해! 싸우지 마!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유아기 같은 경우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데 화내지 마! 싸우지 마! 라고 하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쵸? 이 아이가 감정을 추스릴 때까지 자, 잠깐 멈추자 얘들아. 그리고 좀 단호하게 하셔도 돼요. 지금 식당에서 싸우지 마. 이렇게 하고 주변 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지금 좀 많이 흥분한 것 같아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아이가 좀 감정을 추스릴 것 같으면 다들 보는 데서 너 지금 동생이랑 싸우면 돼 안 돼? 너 형이랑 싸우면 돼 안 돼? 둘 다 잘못했어? 이렇게 혼을 내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요. 부끄러움의 감정이 지금 있는 시기죠. 조용한 곳에 데려가거나 아니면 좀 단둘이 있는 그런 방 같은 곳으로 데려가서 훈육합니다. 싸우면 안 되고 특히 폭력을 사용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하고 감정을 추스릴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에 피해를 주는 건 사실이죠. 다른 손님이나 직원분들에게. 그래서 이 훈육이 다 끝났고 이 아이의 감정이 잘 정리가 됐으면 다음에 어떻게 할지 약속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혹시라도 싸우게 되면 밖으로 나갈까?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억울한 일 있더라도 밥 먹고 얘기할까? 서로 밥 먹을 때는 참을까?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하시면 훨씬 다음에는 수월하게 훈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택 과제 중에 하나가 노키즈 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봤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노키즈 존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동의합니다.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해요. 시각의 폭을 넓히자면 이게 노키즈 존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이와 어른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예요. 분명히 아이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기 때문에 약자냐면 자신의 권리를 어른에게 주장하기 쉽지 않죠. 일단 표현력 자체가 약하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노키즈존 아이와 어른 상황이 아니라 자본주의 상황에서 본다면 그 틀 자체를 소비자와 자영업자 사이로 본다면 약자는 자영업자가 돼요. 상황을 유아 대 어른으로 보냐 또는 아이 대 자영업자로 보냐에 따라서 찬반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손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미지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힘들죠.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 약자에게 힘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주신 아이디어처럼 키즈존을 따로 만들어줘라. 국가에서 뭔가 키즈존을 일정 그 구역을 주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방이 많은 양육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던가 또는 너무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가져서 학대 수준의 그런 부모를 가진 사람이라던가 이럴 때는 아동학대로 또는 유아학대로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처벌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이 권리가 잘 서울 수 있겠죠. 만약에 식당에서 크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당연히 그들도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갑질이라던가 이런 건 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면 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 다 약자인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는 배웠어요. 어떻다? 유아 같은 경우는 감정 조절 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아가 자신이 감정 조절을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100%다 표출하는 걸 봤을 때 쟤는 왜 저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커가는 중이군, 유아군. 그래서 눈치 주지 않고 그 감정을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숙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 갈게요.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을 봤어요. 같이 쇼핑을 하고 왔는데 아이가 쇼핑한 것 중에 500ml짜리 물병이 있어요. 그 물병을 내가 들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들긴 싫대요. 자율성을 지금 하고 싶죠. 자, 이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병 같은 경우. 자, 만약에 처음에 거절을 했다. 자율성이 하락합니다. 무거워서 다쳐? 이렇게 얘기하면 나 이런 작은 물병도 못 드는 사람인가 봐. 나는 그런 거 드는 걸 스스로 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요 정도 물병이라면 좀 힘들어 보이더라도 넘어질 것 같더라도 죽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들게 해서 자율성을 키우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작은 것도 못하게 한다면 방임주의적 부모는 아니고 과잉주의적 부모가 되겠죠. 자, 다음 상황, 마지막 상황이죠. 세 번째 상황 갑니다. 자, 요건 조금 달라요. 카페인데 2층짜리 카페예요. 그리고 지금 커피잔이 큰 걸로 4잔이 있고 이 쟁반을 통째로 유아가 들고 가겠다고 합니다. 이때 나는 어떻게 할까요? 자,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된댔죠? 자율성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들으면 과연 이게 안전하게 이 아이가 들 수 있을까? 자, 그냥 평지를 드는 거는 뭐 유리컵 깨지면 변상할 수 있다 쳐요. 하지만 계단 같은 경우 계단 오르다 넘어져서 굴러 떨어지면 심하게 다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양육자들이 그러면 3잔은 내가 들게. 한 잔은 너가 한 방울 안 흘리고 평지 가봐. 아니면 그 계단 갈 때 내가 안 넘어지게 우리 철수가 잘 지켜줘. 나를 그 보호해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나 망봐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율성이 하락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길 거예요. 통제하면 오히려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왜 자율성이 생길까? 왜 주도성이 생길까? 이거를 질문을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성과 주도성이 지금 교과서에 둘 다 나와서 그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 잠깐 짚고 갈게요. 자율성은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만약에 과자를 먹고 싶은데 과자를 배부를 정도만 먹고 끝내고 싶어요. 그런 걸 자율성이라고 하고요. 내가 지금 배고픈데 부모님한테 또는 주변 어른한테 저 지금 배고픈데 과자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도성이 됩니다. 지금은 그냥 구분하지 마세요. 그냥 자율성, 주도성 섞어서 써도 되고요. 그 대학생 돼서 혹시라도 인간 발달을 전공하거나 하실 때 구분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네, 자율성, 주도성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통제를 하는데 왜 자율성이 생길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사례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등교 계약을 했을 때 담임 선생님 A, B 중에 어떤 분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담임 선생님 A는 자, 네 꿈을 펼치렴. 생기부 학생부 종합전형 그거 너네가 직접 찾아봐야지. 너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자, 너희는 믿는다. 막 그래서 막 내가 막 수행평가를 해왔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잘 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담임 A. 이런 담임이 좋을지. 자, 담임 B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생기부 같은 경우는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 이거를 신경 써야 돼. 교과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건데 잘 받으려면 과제할 때 그 기본적인 과제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나만의 개성을 살리는 게 중요해. 자료조사를 잘한다던가 아니면 협동을 잘한다던가 이런 걸 좀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과세특을 풀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뭔가 그런 과제나 수행평가를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안 돼. 이런 자료가 좀 출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부족해.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거나 아니면 지금 출처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피드백을 해줬어요. 자, A, B 중에 어떤 담임 선생님이 좋은 것 같아요? A 선생님이 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도전을 할 수가 있을까? B 선생님이 있을 때 도전할 수 있을까? 당연히 B 선생님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자신 있게 이런 거를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이런 거 해봐야지. 그러면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게 생겨난단 말이죠. 기초 지식이 있어야만 창의적인 능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가 좀 더 자율적이고 자신감 있는 유아로서 성장하려면 통제가 적정하게 필요하다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아기가 끝났으면 아동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초등학생, 아동기.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자, 영아기 엄청 중요한 시기입니다. 영아기 때 사랑뿐만 아니라 통제까지 해야 돼서 정말 힘들고 중요한 시기예요. 아동기가 되면
어느 정도 이 아동은 자기가 앞가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감정 조절도 잘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 배려도 잘할 수 있게 돼서 이때 양육자들이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좀 한숨 돌리겠구나, 요 시기예요. 그래서 요 시기를 잠복기라고도 하는데요. 왜 잠복기라고 하냐면 문제가 요때 드러나지 않아요. 네, 문제는 숨어 있다가 청소년기 때 터집니다. 중2병, 사춘기, 요때 다 터지게 되고, 요때도 터지지 않는 경우, 갑자기 막 40대가 돼서 중년의 사춘기라고 하고 터집니다. 어떤 게 터지냐? 열등감이 터져요. 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열등감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제가 우선 알려드릴게요. 아동기 때는 별 문제 없어요. 하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내가 열등하다고 느끼면서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면 이 사람은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최대의 방법이 이 친구는 뭐냐면 약자를 괴롭히거나 약자를 무시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할 수가 있죠. 따돌림 또는 뭐 약자 길에서 묻지마 폭행 이런 거 하는 경우. 자, 그리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평범하게 게으름뱅이가 돼요. 열등감이 있으면 내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노력의 가치를 몰라요. 성실히 뭐죠? 코 파고 있는 거죠. 이것도 청소년기 때, 성인기 때 게으름뱅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등감은 어떻게 생겨나고 열등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이 전교 1등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전교 1등이 영수가 너무 신기해. 영수는 어떻게 전교 1등을 할 수 있을까? 공부를 좋아해서? 아니면 공부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영수 빼고 다 공부를 안 해서? 이 중에 뭐가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전교 1등 영수는 공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할인해주는 여러 가지 회원권과 쿠폰을 가지고 있어요. 영수는요, 초등학교 때, 아동기 때 여러 가지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격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100이라면 할인받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100 받는다면 영수는요 20만 받아요. 이건 교과서 한번 밑줄 칠게요. 교과서 39페이지 갑니다. 자, 어디다 보시냐면 교과서 3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자, 인정을 받게 되면 누구? 부모나 교사 또는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근면성이 발달합니다. 자, 그리고 격려를 해주면 열등감이 생기지가 않아요. 자,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 근면성이 발달합니다. 인정은 뭐냐면 확실히 뭐뭐 하다. 내가 확실히 공부를 잘하는구나. 내가 확실히 노력을 잘하는구나. 내가 확실히 집중을 잘하는구나. 이런 인정을 받게 되면 근면성이라는 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그 힘이 생겨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특히 아동은 여러 가지 실수를 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아동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자, 중간 과정에서 격려를 해주시면 인정을 받기까지 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격려는 뭐냐면 격은요 세게 끌어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급격하다 할 때 격이고요. 려는요 용기를 내다, 독려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끌어내는 거. 그런 격려를 받으면 이 친구가 실패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중간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더라도 다시 성공을 하고 다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근면성이 계속 성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격려를 받았냐면 제가 운동을 스키 이런 건 잘 타고요. 달리기도 잘해요. 근데 구기 종목을 못해요. 배드민턴을 처음 배우는데 그 서브를 하면 받아쳐야 되는데 계속 받아 못 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치는 것보다 라켓은 진짜 그냥 장식품이 그냥 부채. 그래서 그 콩만 주우러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 줍다 보니까 좀 한심한 거예요. 특히 그때 학생이랑 쳤거든요. 저희 제자랑. 근데 제자가 어떤 식으로 저를 격려했냐면 그 친구가 되게 잘하는 친구였는데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했는데 저한테 처음에 쌤이랑 똑같이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갖게 됐고요. 부끄럽지 않게 잘 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려가 굉장히 이 아동기 때 필요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격려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격려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못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